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어 속 뉴스픽, 오늘로 뉴스토마토의 사랑 전현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선 2주 앞두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모두 없애려고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근데 자료를 없애는 과정에서 방첩사를 동원하려고 했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첫날 용산 대통령실을 두고 꼭 무덤 같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컴퓨터도 또 프린터도 없어서 황당무계하다면서 대통령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점을 꼬집기도 했었습니다. 또 대선 기간 때를 좀 떠올려 보면 민주당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향해서 주요 자료에 대한 파쇄 명령을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대선을 2주 앞두고 비서실과 안보실이 군 인력을 동원해서 이 자료를 파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방첩사에서 안보실로 파견 갔던 A씨가 방첩사 정보종합분석실 과장 B씨에게 내부 방침을 전달을 한 건데요. 그 내용은 대통령실에 있는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물리적으로 파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실행 계획도 상당히 구체적이었는데요. 안보실에서 27일까지 주요 자료를 파쇄하면 모니터 등 다른 컴퓨터 부품 등은 다음 날인 28일에 방첩사가 와서 수거해가라 라고 명확하게 상세한 계획까지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 국회 국방위 핵심 관계자는 당시 방첩사는 자체적으로 내부 토의를 통해서 이 부품을 가져갈 실무자까지 따로 이미 편성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더니 실제로는 촘촘하게 파쇄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했던 부분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수사를 이제 받는다고요? 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PC 파괴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서울경찰청은 최근 정 전 실장 고발건을 반부패 수사부에 배당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위력 공
공무집행방해, 또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배당이 이뤄진 만큼 경찰은 정전 비서실장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자, 단순히 PC만 치운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관련해서 뭐 데이터, 소스 코드 일부까지 삭제한 정황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기록관 이관을 이유로 기존 이 홈페이지의 데이터와 소스 코드 등 일부를 삭제했다라면서 저희끼리 아름아름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기록관에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고 홈페이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서 복구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수인계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가 대통령실 외부망에 연결된 건지 모르고 껐다가 파일이 삭제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대통령실 네트워크는 내부망과 또 외부망으로 나뉘는데 내부망과 달리 외부망에 연결된 컴퓨터는 끄는 순간 이 작업한 문서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는 어떤 걸 감추고 싶었길래 이렇게 급급하게 또 파일들을 정리하려고 했었는지 네. 또 왜 인수인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다른 나라가 정부를 인수받은 것 같아요. 다 없애버리는 거. 또 네. 인수인계 아예 안 해주려고 그러고 숨기고 버리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말한 것처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잘못했던 거 다 밝혀내서 나중에 처벌해야 됩니다. 그 협조했던 공무원들도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일을 막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경찰의 내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비아폰을 사용했던 사실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또 경호처가 비아폰 줬다는 거 김건희한테 요것도 시인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당초 경호처에게 김건희 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물어봤을 때는 계속해서 뭐 확인해드릴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을 나타냈었는데요. 최근까지도 이 김건희 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12.3 내란 수사를 위해서 확보한 경호처 서버 기록과 또 불출 대장에서 김건희 씨의 비화폰 사용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관계자도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 별도 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해서 비화폰을 지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즉 처음으로 이 김건희 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다라는 사실을 어제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역대 대통령 부인들과 김혜경 여사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라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경호처 고위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와 비화폰 등으로 통화한 적이 없다면서 사실상 영부인에게 비화폰 지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비아폰을 지급할 이유가 사실 없지요. 이런 것도 제대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개혁 법안 내놨는데 기본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 이렇게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맡기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기존의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던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 및 공소 유지권만 갖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축소해서 개편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내용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하려고 했지만 당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야무야 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4년 6개월 만에 다시 검찰청을 없애는 법안을 들고 나온 건데요. 검찰의 기소권을 뺏는 핵심은 그대로이지만 방식은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좀 살펴보면 경찰과 공수처 외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좀 여러 갈래로 분산시키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이 기소를 전담하게 되는데요. 공소청. 예. 네, 또 수사기관끼리 수사권 갈등이 없도록 조정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하게 됩니다.
했습니다. 앞서 저희 그 내란 사태 수사 과정을 조금 돌이켜 보면 검찰과 공수처 또 경찰이 저마다 나서면서 혼란이 발생했었는데요. 네. 이 혼선을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방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국가수사위원회 지휘로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또 공수처까지 총 3곳의 수사기관이 작동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관련 의견을 청취해가면서 추진하겠다면서도 3개월을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자, 국민의힘 또 당연히 또 반발을 할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역시나 강하게 네.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서 수사기관 와해는 법치 붕괴의 서막이며 국민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임을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드러내고 있다. 일방적 다수당의 정치 권력의 폭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네. 이에 대해서 평가를 내놨는데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수사 상황과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 발표 이후에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2022년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었는데요. 당시 검찰 내부망에는 이 법안 처리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고 일선 검찰청에서는 릴레이 검사 회의까지 열릴 정도로 집단 반발이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라는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검찰 내부가 그 정도로까지 반발이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히려 대검찰청이 그제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 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합동 수사팀을 출범시킨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도련내면서 좀 오히려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춰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사건 처리에 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는 있는데요. 또 어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또 정부와 미리 상의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안을 일단 내고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웠는데 정부와 여당 간의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좀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검찰 개혁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뭐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수사권, 기소권을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얘기들 자꾸 합니다. 뭘 수사를 안 합니까? 하지요. 나쁜 사람 있으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권한을 누구한테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윤석열 풀어주고 그 공소 취소하고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람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되겠다. 그 권한들을 약간 분리하는 거예요. 몇 번 설명해야 바꿔도 됩니다.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잘못하면 바꿔야죠. 뭐든지 간에. 자,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막 법안만 통과되면 사실은 개혁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많은 의견들을 듣겠지만 실제로는 이때까지 의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대로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무슨 얘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마지막으로 작년 6월에 재개됐던 대북방송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전면으로 중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좀 의지를 좀 드러냈던 것 같아요. 남북 긴장 완화시키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대북방송은 어제 오후 2시를 기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서 북한이 작년 6월부터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자 이 윤석열 정부는 6년 동안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었는데요. 당시 북한은 대북방송을 이 전쟁 행위에 준하는 도발이다라고 규정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오물풍선과 확성기 방송으로 악화됐던 남북 관계는 작년 10월 또 북한이 남북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라고 발생하면서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도 치닫기도 했었는데요. 약 1년 만에 어제자로 대북 방송을 전면 중지하게 됐습니다. 또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에는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국방부는 대북방송 중지 조치에 대해서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중단이 아니라 중지인 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군은 대북 방송을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란 뜻이 내포된 중지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등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라는 뜻이 좀 내포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좀 남북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대북 전단지 발송하니까 북한에서 오물을 띄웠고요. 네. 오물을 띄우니까 또 확성기 방송을 했는 거고 확성기 하니까 북한에서는 또 이제 그 위에 거기서 소음을 내기도 해서 파주나 이쪽 분들이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이것도 내란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데 외환죄 이런 식으로 전쟁을 유도해 가지고 계엄 선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나중에 확인을 해야 돼요.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막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전단지 띄어서 오물이 나오라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오물 날라오니까 우리가 대북 학생이 튼 거고 대북 학생 트니까 북한도 또 튼 거고 그럼 어디서 어떻게 풀어내야 됩니까? 전단지를 안 띄우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좀 그런 것까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또 필요한 거는 내란 특검법의 외환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들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 국지전을 도발했던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마 확인이 아마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가라 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용가라 사대 목요일에 용감한 남자 김용남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이제 소식은 없습니까? 이제 휴대폰은 안 보고 안 보십니까? 국민만 바라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추천제. 저는 아마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그 추천제 일부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니 그 유튜브 댓글이나 네. 이렇게 보면 있죠. 추천했다고 그러면서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요새 꽤 많아요. 네. 그 추천제 그거 뭐 어쩌면 뭐 새로운 제도이기도 하고 그거 한 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검증이라는 그럼요, 과정을 거쳐야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예, 추천만 많이 예.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뭐 인기 투표도 아니고. 인사 검증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가는 따로 판단을 해야죠. 다만 어떤 그 인재 풀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는 네.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있을 테니까 지금 정부의 인재 풀을 넓히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댓글에 우리 김용남 의원님 좋다.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은 일 하십시오라고 댓글들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응원을 하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뭐 행보 하나하나씩 뭐 이렇게 눈에 띄는데 취임 일주일 만에 증권거래소 어제 갔더라고요. 가서 뭐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하겠다. 또 주식 시장도 거기에 좀 반응했던 것 같아요. 최고치였어요. 네. 근데 그
뭐 의원님 또 주가 관련된 소액 주주 운동 그 책도 하고 네. 운동도 많이 하셨고 또 선거 기간 동안 코스피 5천 제안도 했잖아요. 제가 그 지원 유세를 여의도 네. 쪽에서 하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당시는 이제 이재명 후보죠. 후보였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무렵에는 이재명 당시는 이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호는 5천이 돼 있을 거다. 임기 중에 코스피 5천을 달성. 그래서 5천 이재명 선생님이 될 야. 거다. 뭐 그런 유세를 한 적이 있는데 아하. 방향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다기보다는 이른바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해서 네. 사실은 뭐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제일 싼 주식인 한국 주식, 이른바 우리 주식,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주가를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한다는 이 방향은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네. 예. 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코스피 5천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일단은 출발은 이제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고 시행이 바로 돼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주주이익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죠.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주 포괄적이고 네. 추상적인 규정이에요. 음흠. 결국엔 그 조항을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해 맞습니다. 주느냐가 예. 중요하고 이른바 어떤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결국에 상법 그 규정을 근거로 인정해 줄 것이냐가 법원에서 답이 나와야죠. 네, 그게 근데 가장 물론 중요할 것 그 같아요. 외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배당소득 분리 네, 과세 이것도 크죠. 네, 큽니다. 사실은 예. 그거 자체만으로도 코스피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 변화인데 이거는 특히 민주당 내에서 기존에 꽤 많은 의원들이 부자 감세 아니냐 뭐 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뭐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도 전면 중단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코스피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고 또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 될수록 주식시장은 더 좋아지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설명할 때 과거에 제일 먼저 이유로 드는 것이 이른바 네. 그 안보 위기 북한. 내지는 네. 남북 간의 대치 상황 긴장 때문에 상태. 예. 한국 주식은 싸다 뭐 이런 이유를 제일 먼저 들었는데 사실은 그건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주식이 싸야죠. 그러네요. 예. 예, 거기는 항상 긴장 상태가 아니, 우리보다도 긴장이 전쟁하고 전쟁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네.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네. 근데 다만 남북 간의 어떤 그 위기가 고조되면 주가에 좋을 리는 없는 없죠. 거는 사실이죠. 예. 근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성기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북한에서 어떻게 화답할 것이냐 뭐 그걸 좀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오물풍선을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북한의 어떤 화답하는 조치가 나온다고 하면 남북한 간의 평화무드 조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관련 내용 하나만 좀 더 짚어보면 통일부 국방부 장관 인선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정동영 의원이 예전에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안규백 의원은 병장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장성 출신이 아닌 아마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병장 출신이 아니라는 맞나요? 얘기가 제가 있던데. 생각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출신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동영 그 통일부 장관 네.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을 한 20여 년 전에 하시지 않았나요? 그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한 20여 년 만에 뭐 이제 다시 통일부를 정말 20년 전입니다. 예. 진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록이나 경험이 더 쌓였을 테니까 네. 20여 년보다 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랜 경험치를 근거로 해서 남북 간의 어떤 화해무드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류 협력의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대북 관계죠. 대북 관계죠. 예. 그거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사실은. 될지 그 하여튼 뭐 민주당이든 뭐 보수 정권이든 똑같을 것 같아요. 예. 참 국방부 장관 어때요? 국방부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그 뭐 군 장성 출신 아니면 네. 사관학교 출신 아닌 사람을 국방부 장관 시켜도 되냐 뭐 이렇게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오래전에 네. 그런 적이 꽤 여러 번 있어요. 네, 네. 사실은 미국의 국방부 장관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맥나마라 장관인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그 정말 순수 민간인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을 오래 했죠. 네. 사실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에도 한참 더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케네디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한 2, 3년 더 길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그 막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개혁 조치가 있었고 물론 이제 공도 있고 과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네. 특히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외국도 그런 사례가 많고 안규백 의원이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 문외한은 절대 아니에요. 국방위원장만 뭐 엄청 그러니까 했죠. 국방위에만 네. 거의 의원 생활을 하는 내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 상임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글쎄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국방에 대해서 다 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육군 출신은 그 나름대로 예. 육군을 아는 거고 뭐 해군 출신은 해군을 알겠습니다만 국방위원회를 하다 보면 다 다루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방과 관련한 사안을 다 다루고 더군다나 예산 관련한 심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국방 개혁 내지는 지금 우리가 진짜 국방과 관련해서도 바꿔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징병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예. 사실은 이거는 어떤 할까 말까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구 구조 때문에 어떤 징병제의 한계에 다다르는 시점이 이제 얼마 안 이제는 남았다.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병, 징병 이 부분도. 그리고 예. 지금 사실은 그때 사병들 특히 네.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좋아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 갑자기 등장했던 공약 이행 그러니까 사병 월급 지금 월급 많이 150만 원. 나옵니다. 예. 근데 국방 예산을 이렇게 인건비로 대부분 소비하는 게 맞느냐 네. 이럴 바에는 사실은 부사관 중심의 그러니까 직업군인 중심의 강군을 육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군 출신 외에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방 개혁에 관해서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 장관이 전쟁 지휘나 작전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참모총장이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어쩌면 지금 말한 것처럼 그 국방의 어떤 그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는 현역 그 장성 출신이나 사관학교 출신보다는 더 나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시야가 보다 넓어지겠죠. 사실은. 지금 모병 예. 이런 거 하려면 그 사관학교 출신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인사 얘기를 하는 김에 호평도 많지만 좀 논란되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 부동산 본인도 또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사과하긴 했지만 논란이 좀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현실적으로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그렇죠. 있어 보이고 그리고 다른 자리가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이런 거 사실은- 했던 사람 찾아내는 자리예요. 그렇죠. 누가 명예신탁이가 또 네. 이런 거 찾아내는 자리 아닌가요? 근데 본인이 잘했어 잘할라나? 아유 죄송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네. 기소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지났어요. 사안 같아요. 그래서 형사적인 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이게 자리가 자리니만큼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죠, 많이. 네, 아쉽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 대통령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냥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낙마를 할지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를 좀 보면 좀 어색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든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런 분들 앉아 있는 모습 보면 또 3특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어땠을까요? 그 화면들이 참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정부이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8년 전에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하고 국무회의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수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8년 전에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초반부터 국무회의를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열고 하고 있고 있죠. 김밥 먹어가면서 계속 일부러 더 붙잡아. 네. 제가 이거 놔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국무회의에 꼭 대통령이 참석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원래는. 원래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연속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도 일부는 분명히 수사 대상이 될 조사받아야 겁니다. 됩니다. 예. 내란 특검은 조사받아야 됩니다.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죠. 오히려 그게 민주적인 국무회의 아닌가요? 반대 의견도 나오고 그걸 또 설득해서 결국엔 국무회의 통과가 됐잖아요. 예. 빨리 인사 절차가 진행이 돼야겠죠. 네. 아무래도.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좀 국무회의 진행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대통령이 거의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거나 뭐 국무회의를. 하면 예. 그냥 모두 발언 정도만 예.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완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근태를 평가받잖아요. 네. 근무 태도 이제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근태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사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출근도 제때 안 하고 예. 해도 뭐 국무회의 주제도 직접 안 하고 네. 가끔 참석해도 그냥 앞부분만 살짝 하고 있다가 그냥 빠져서 빠져나가고 뭘 했는지 그 시간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무위원들 지금 새로운 대통령 보면서 조금 달리 격세지감 느끼면서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게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이른바 그 무드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압니다. 예. 우두머리가 없으면 네. 그냥 무슨 그 재헌절 뭐 이렇게 우리 노는 너무 날 좋죠. 제가 너무 좋다고 만드는데 노는 날이죠. 날처럼 이제 날이죠. 무드절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너무 있는데 좋죠. 예. 에브리데이가 무드절이었던 거죠. 그런 사실은 것 지난 같아요. 정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면 안 나오니까요. 지휘하시는 분이 안 나오니까. 자, 특검이 통과됐는데 이제 특검이 3개 특검인데 엄청 뽑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특검을 하면서 지난해 박영수 특검 때도 보니까 공소 유지도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이제 변호사 일을 좀 못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글쎄요. 이건 좀 특검 관련해서 법조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서초동이나 많이 하려고 근데 합니까? 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추천도 많이 들어온다고 네. 하고 그리고 특검이나 특검보의 대우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절대로. 않습니다. 예. 그 물론 이제 특검을 하는 동안은 다른 사건도 못 하고 본인이 하던 사건도 좀 다른 변호사에게 넘겨줘야 되는 되겠죠.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변호사 시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능력 있으면서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쩌면 또 보람찬 일 아닌가요? 그럼요. 내란 무엇보다도 특검, 김건희 특검 예. 예. 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진실 규명을 네. 한다는 의미에서 보람도 있고 네. 또 수사하던 사람은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욕망이 있을 겁니다. 또 수사. 관두고 나서도 그러니까 수사 업무에서 손을 떼고 나서도 저 사건은 내가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당적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적이 있으면 또 안 된다라고 하던데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 특검을 보면 최근 1년 동안은 네.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야 그러니까 그런 예. 조항이 있으니까 특검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의 예외 없이 그 네, 조항이 네, 있습니다.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 활동을 최근까지 했던 사람은 거기서 빠져야겠죠. 근데 저는 그건 어떤 정치적 편향성 내지는 어떤 정치적 배경 때문에 수사가 한쪽으로 왜곡되지 않겠느냐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조항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김영남 의원님 안 되겠네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저는 다른 데 추천해 주셔야 돼요. 자꾸 만약에 추천해 주신다고 그러셨군요. 하면. 특검이 안 됩니다. 당적이 계속 쭉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요 사건도 좀 문제가 됩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거 관련해서 지금 합동 수사팀을 출범시켰는데 대통령실에서 지시해서 그 백혜련 경정 그분이 반발을 하시네요. 이거 왜 특검하지 않고 왜 수사를 합동 수사팀으로 하느냐 이 부분은 백혜련 경정 말을 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하나의 그 다른 측면은 특검 사안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할 게 많아. 지금 또 큰 네. 거 3개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까지 특검을 하게 되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굴러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문제긴 그렇게 되면 하네요. 인력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합동 수사를 하게 되면 네. 서로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사건을 덮는 쪽으로 몰아간다든지 뭐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네. 여러 기관에서 파견돼서 같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마약 사건 은폐 의혹도 분명히 문제가 커 보이고 진실 규명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상황상 다 특검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지금 3개 특검만 해도 파견 검사의 숫자가 120명이고 120명입니다. 수사관까지 합치면 뭐 한 570명쯤 된다는 건데 여기다 특검을 동시에 또 하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백혜련 경정 말씀이 일부 맞다 손 치더라도 여건상 좀 어려운 네. 상황이고 합동 수사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찾을 건 찾고 밝힐 건 좀 밝힌 뭐 그래서 또 어쩔 수 없다면 또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 바로 특검하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장애 요인이 있죠. 그 3대 특검 지금 아마 바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특검 뽑히고 7월 초부터는 이제 특검이 시작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빠르면 6월 말. 보통 준비 기간을 20일 정도 네. 두니까요. 7월 20일 초. 안에는 준비 세팅을 끝내고 뭐 수사를 사무실도 구하고 시작해야죠. 뭐 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7월 달에 시작이 된다면 이제 딱딱 날아가고 이 브리핑 같은 것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도 저희 기억나는 게 국정농단 그때 그 브리핑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규철 특검 보여죠. 네. 나와서 이렇게 딱 양복 입고 하던 모습 기억이 나는데 자, 이 문제는 이 특검이 계속 나오고 브리핑을 하면 모든 이슈가 거기에 또 빨려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국민의힘이 좀 그래서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야 이거 우리 계속 건드린 거 아니냐, 우리 계속 내용 나오는 거 아니냐.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정당 해산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태균 관련해서는 이거 공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명태균 관련해서는 홍준표 전 시장도 본인도 수사 대상 아닌가요? 만만치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 네. 국민의힘에서 특검에 대해서 반발합니다만 네. 사실은 특검 수사를 고마워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힘은. 아. 왜냐하면 특검은 수사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50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국힘의 요구대로 검찰을 통해서 수사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의도하기 따라서는 이 수사를 1년이고 2년이고 마냥 끌 수 정권 내도록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3년씩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 가능해요. 정부에서 네. 아니 가장 간단해 보이는 기관 카드 사용 내역 예. 갖고 몇 년을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심하면 압수수색 한번 하고 뭐 소환 한번 하고 네. 그래갖고 한 2, 3년 끌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특검이 낫지. 그냥 올해 안에 끝납니다. 확실한 아니 그러니까 거는 올해 이건 안에 5달 끝나요. 안에 끝나잖아요. 예, 그냥 올해 안에 끝납니다. 예. 하고 털고 가는 거죠. 고마워해야죠 오히려. 근데 이제 두 개가 특히 눈에 띄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에는 명태균, 내란 특검법에는 이제 외환까지도 넣었어요. 예. 외환 또 내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개입 여부. 야, 그게 사실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지금 내란이 벌어진 지 네.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 결과가 내란의 실체에 다냐? 저도 그건 의문이에요. 그러니까요. 관련자가 이거밖에 없다고요? 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우발적으로 한 내란이 아니잖아요. 네. 나름대로 오래 준비했어요. 맞습니다. 나름대로는 또 치밀하게 준비도 했어요. 준비를 꽤 오래 했고 예.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 그러니까-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내란에 연루돼 있다면 그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그걸 덮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처리되는데. 예, 밝혀야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12월 3일 그 하루를 기점으로 그 전후 정도만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아 그리고 대부분 예. 군인들만 지금 군인들만 사령관 구속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예. 예. 그런 거 보면 한참 전부터 그것을 짰고 머리에 해당하는 기획에 해당하는 사람들 과연 누군지 거기에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지 또 특히 계엄 해제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아마 같이 특검에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면 대선 패배 이후에 내용이 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의원총회를 이런 경우도 좀 어제 40분인가요? 몇 분 전에 의원총회 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비대위원장한테 통보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참. 국민의힘 주류는 16일 날 원내대표가 뽑히잖아요. 뭐 누가 나올지 아직 가늠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면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을 끌고 가겠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시 임기는 6월 네. 말까지다. 말까지다. 아 그걸 명확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더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대위원장한테 이런 방법 알려주지도 않고 40분 전에 그냥 의총을 취소해 버리죠.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의총을 해봤자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란만 만들고 뭐 성과를 내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취소해 버리자. 그리고 원내대표 뽑아서 그 비대위원장도 그냥 끝내버리고 네. 새로운 얼굴마담 한 명 모셔와서 우리가 계속 뒤에서 좀 주무르자. 뭐 이 작전 같은데 그래 갖고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선거에 졌지 않습니까? 내란에서 지금 본인들의 대통령 했던 사람이 지금 저런 상황인데 쇄신이라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웃으시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쇄신이 있게 되면 네. 지금 주류가 쇄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대상이 참. 되긴 싫은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이라는 게 이런 어떤 책임지는 거 정치 세력이라는 게 뭔가 심판을 받으면 책임지고 바꾸려고 하고 그래야 그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야 저렇게 간다는 게 참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거의 수도권은 네.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그냥 영남만 예. 지키겠다 이건데 뭐 지금 국민의힘 주류가 영남 쪽인 것도 사실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은 괜찮다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이준석 네. 이른바 신당설이 신당 나오는 얘기가 거잖아요. 나오죠. 예. 그건 보나마나 예. TK부터 파고들겠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 두 사람이 만약에 힘을 합친다고 해도 수도권에서는 안 먹힙니다. 두 사람이 합쳐봤자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본거지로 파고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찾아 먹겠다 네. 이건데 그러니까 이른바 자칭 보수 세력은 지금 영남만 누가 차지하느냐 그 싸움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정당이라는 게 뭐 전국 정당이 되어야 되고 항상 하는 말이 수도권 민심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아예 그냥 버리고 그냥 아예 그냥 지역으로 가버린 느낌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 그리고 좀 어제도 보니까 지금 화면에 좀 나오긴 나왔는데 고등법원 앞에 가가지고 저 얘기를 뭐 한다고 좀 바뀔 것도 같지도 않은데 저거를 뭐하라 합니까? 차라리 민생이나 이런 데 가서 더 얘기를 한다든지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 그 재판 중지는 우리 헌법 해석상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건데 그걸 갖고 저 얘기한다는 게 저 80여 명 의원이 가가지고 저걸 하고 있다는 게 참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네. 내지는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전국 단위의 어떤 큰 틀은 포기하고 영남 쪽에 네. 매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런 상황까지. 마지막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하죠. 전환길 씨 얘기인데 전환길 씨가 윤석열 또 대통령 얘기를 좀 전달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트럼프랑 통화했는데 자기가 확인했다. 이게 뭐 전환길 씨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재판 받고 있고. 저는 뭐 왜 저럽니까? 그냥 뭐 해프닝 아닌가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참 모르겠어요. 전환길 씨도 지금 보면 뭐랄까요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집회 나가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그 집회에 모인 대중들은 열광하고 그러니까 네. 이른바 거기에 좀 취해 있다가 선거도 끝나고 본인이 처한 현실에 어떤 자괴감도 오고 지금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봤자 어차피 뭐 그 제정신인 소리도 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바이든 대통령하고 뭐 자기가 바로 통화할 수 있었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 그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자기 하지 말라 뒤에는 그러세요. 뭐 요미르도 있고 뭐 다 있다. 그래서 자기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참 글쎄 우리가 이걸 전달하는 것도 그렇긴 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갑갑할 것 같아요. 빨리 선을 긋지도 못하고 참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네. 어리석은 거죠. 네. 진작에 선을 긋고 그럼요. 새 길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전당대회 같은 걸 지금 하면 국민의힘이 친한계나 이렇게 다른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 2파전이냐 3파전이냐가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하겠죠. 결국에 선거는 구도가 어떻게 구도 싸움이 형성되는지가 되면. 제일 중요한 요인인데 네. 한동훈 전 대표 무조건 출마할 거고 네. 지금 봐서는 김문수 전 후보도 출마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른바 친윤 쪽에서 자체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 네. 이게 중요하겠죠. 예, 근데 예. 자체 후보를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누가 됐던 자체 후보를 내서 3파전으로 가게 되면 의외로 한동훈 전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도. 세가 작지만서도 구도에 따라서 그렇죠.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친윤 쪽에는 선택의 문제가 남는 거죠. 자체 후보를 내서 3파전으로 가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뭐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 전 후보 측과 다시 한번 손을 잡느냐? 근데 네. 대선을 겪어보니까 김문수도 호락호락하지 만만치가 않거든요. 않은데 하겠습니까? 고민은 될 거예요. 그리고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친윤 네. 이 사람들의 참 당보다는 본인들이 이익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당원들도 그나저나 그때 기억나는 게 참 국민의힘 당원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거 바꿨지 않습니까? 후보 교체 예, 그런 그걸 거 그것도 막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저도 저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생각지도 그렇게 못했어요. 바뀌는 게. 근데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그
책임 당원들이 이건 아닌갑다 예. 이렇게 된 그렇죠. 거거든요. 대구 이런 데 많잖아요. 이 먹고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야, 이런 건 거의 처음인데 저는 그래서 자꾸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면 당원들이 가만 안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들어서요. 그 말씀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용가라 사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컨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자, 이슈 3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슈 3합 공식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관심이 갔던 뉴스 어떤 게 있는지요? 먼저 신준 변호사님. 네, 저는 코스피 코스피 2,900 돌파, 예. 5,000까지 5,000. 가자. 예. 이 이슈인데요. 예. 한국 거래소를 방문해서 이제 거기서 직접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음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ETF 계좌라고 네. 이 주가 지수에 이제 지수 계좌를 말하는 건데 저도 이게 예전에 있다가 이제 쭉 없다가 다시 만들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예, 이 계좌를 만들어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암울한 상황을 점쳤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다 몰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게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치고 나가면서 이게 굉장히 빠르구나. 나는 오늘이라도 당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이게 주식이라는 게 안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불확정 이런 게 해소되니까 네. 주가도 지금 뭐 3년 몇 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러고 진짜로 누구 말대로 5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그렇죠. 해소된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현 정권이 그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안정화, 그다음에 투명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그런 뭐 주식시장이 사실 좀 후진적이다 이런 평가들이나 좀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일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 좀 하십니까? 아닙니다. 왜 안 하실 것 같은데 왠지. 아니 ETF 계좌도 예. 여쭤보니까 예? 약간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시큰둥하셨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투자를 부동산 이쪽 위주로 하는 그런 거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주식을
주식을 통해서 건전한 자본시장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구조 동참해야죠. 예, 동참해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동의합니다. 김필성 변호사님이 관심을 가졌던 이슈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며칠 전에 대통령실에서 네. 이제 브리핑 기자 질의도 생중계하는 아.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해서 예. 생중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뭐 언론계에서는 뭐 반응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이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제 개혁에 대한 또 다시 얘기들이 다시 나오잖아요. 네. 뭐 이제 뭐 검찰 개혁이니 이런 것들이 다시 추진되고 있고 지금 이제 금방 얘기한 것도 결국은 자본시장이나 뭐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런 개혁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 개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는 사실 방향 설정부터 잘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요. 저는 이게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보의 유통. 유통. 네, 유통을 이제 유통 구조를 좀 이제 바로 잡고 투명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그 정보들이 이 불공정하게 좀 유통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사실은 뭐 대표적인 게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있던 게 검찰에서 나오는 이른바 맞습니다. 물론 저기 그 피해 사실이나 이런 예. 것들이 막 수사 정보들이 막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정보가 이제 관공서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고 그리고 몇몇 그 가까운 기자들에게 밀착하는 식으로 전달되면서 정보의 그런 유통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는 생각이 네.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바로잡아야 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실부터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기 기자들이 묻고 그다음에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실제로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소통을 중시하는 모습들은 뭐 직전 대통령인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뭐 도어스태핑을 한다고 뭐 하니 했지 했지만 않습니까? 결국 다 제대로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정말 실질적인 그런 소통, 실질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좀 이 모습이 이런 뉴스가 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요. 기자들이 뭐 얼굴 나오는 게 초상권 침해 뭐 그런 거다 국민의힘도 반발하긴 하던데 기자들 다 얼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MBC 뉴스 박준희입니다. 뭐 하잖아요. MBC 뭐 KBS 뉴스든지 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네, 잘못 그렇죠.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 질의하는 과정도 네. 다 이렇게 보면서 쌍방향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선하다 새롭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굳이 뭐 논의를 깊게 하는 게 사실 언론에서는 자신들이 목소리를 여기서 다 내면은 이상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그걸 언론의 그 목소리 대신 내주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봤지 우리밖에 없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그러면 또 질문 보면 엉뚱한 질문하는 기자들 공부도 안 하고 이상한 기자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체결을 예, 줘요. 그 얼굴 대놓고 이제 또 엉뚱한 질문하 진짜 많아요. 저도 왜 저러지 이런 사람들. 근데 얼굴 나오니까 저희도 TV에 나오니까 네.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네. 하죠. 그런 효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정부 대변인 쪽도 네. 준비를 많이 해서 나와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충실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목소리 안 나오고 뭐 얼굴 안 나오니까 대충 해가지고 막 꼬투리 잡는 식으로 하는 그런 질문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문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이게 거였죠? 반미주의자라고 하는데 예. 미국에 입국이 되시나요? 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것도 충격적인 거예요. 책임을 지고 네. 그 아니, 언제 최소한- 얘기를 지금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아니, 최소한 자기가 이제 네. 기자로서 질문을 하려면은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맞아요.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요 정도 질문은 괜찮아요. 그런데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사실 확인을 좀 부탁한다. 이게 무슨 기자입니까? 아, 전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미국에서 학위도 받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런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이미 한 다음에 네. 커뮤니티에 이런 이야기들이 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여쭈는 정도. 그렇죠. 뭐 어떻게 그 질문을 뭐할 필요도 없는 질문인 그쵸. 것 같고요. 뭐 필요도 없는 질문이죠. 80년대 미문화 점거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아유 하여튼 답답한 번 사람들이 많아요. 네, 사실관계- 얼굴 대놓고 하세요 이제 얼굴 대놓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주 변호사님 오늘 또 다른 카메라가 또 설치됐습니다. 아, 네네. 네. 저는 오늘은 아, 다큐, 예, 아유, 다큐 멋있어요. 오늘은 네, 네. 요거 지금 촬영도 네, 같이 멋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스튜디오까지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신주 변호사를 또 네. 어떻게 또 새 정부가 들었으니까 우리 신유 변호사도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네. 아우 좀 뭐랄까 상쾌해서 아하. 네,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아하. 네. 어떻습니까? 2주 차인데 뭐 행보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고요. 지금 느낌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동안 가슴속에 이제 담아뒀던 네. 이런 것들, 이거 빨리 어떻게 해봐야 네. 되는데라고 했던 것들이 확 터져 나오는 느낌이라서 네, 네. 좀 정신없이 좀 돌아가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정되면서 좀 이제 저기 추진을 이렇게 밀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국민들이 그런 기대감 또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 통과가 됐습니다. 이 특검 그만큼 또 국민들이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수차례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이 국회의원들로서는 법안을 뭐 만들고 통과를 시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거부권이라는 벽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를 완전히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는 법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 그리고 꼭 실행해야 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만드는 건데 세상에 모든 거를 거부권으로 막아놨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또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까지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못했던 것들을 일을 하는 그 차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검찰 개혁도 얘기하셨지만 네.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꽉 쥐어막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특검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아놨던 그런 수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원시원하게 시작이 돼야 되죠. 네. 그런 첫 번째가 통과가 됐고 공포까지 됐다는 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가 됐다는 거.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게 이렇게 3개 특검이 동시에 됐던 적이 있나 싶기도 하고 총 35개 항목 수사 대상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인지하면 더 수사가 가능합니다. 조사하다가 어떤 내용이 잘 규명이 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네. 가장 고위층 아, 대통령실하고 대통령.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네. 이게 뭐 사실 뭐 내란 특검이든 뭐 최상병 특검이든 뭐 김건희 특검이든 아마 이제 실제 실무했던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일단 먼저 들어갈 텐데요. 네. 그런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 식으로 끝날 위험이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아마 만약에 이제 특검이나 이런 게 안 됐으면은 그런 식으로 무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텐데 네. 정말 이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 정권 내란으로 끝난 지난 정권의 가장 큰 문제들을 지금 파헤치자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그 뒤에는 결국 대통령, 뭐 최고위, 뭐 김건희, 뭐 이런 최고위 권력을 휘둘렸던 사람들이 뒤에 있을 거라는 지금 그 심증이나 이런 것들이 정황이 충분히 확인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제일 윗사람을 찾아내는 거가 필요한데 지금 그 관련돼서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김건희 특검도 있고 최상병 특검도 다 지금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최고위도 최고위지만 국민의힘 인사들도 많이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란 특검법의 일부분, 또 김건희 특검법의 공천 개입 부분, 국민의힘 그래서 위헌 정당 해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상당히 반발하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굳이 네. 해산하는 그런 것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내려야 될 것이냐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이 자체 거의 해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마치 뭐 헌법재판소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런 피해 정당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글쎄요 TK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지금도 그 계엄 내란을 거친 이 대선 국면에서도 40%의 네.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해산될 경우는 국회의원직도 다 박탈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저는 한편으로는 자체 해산 수준에서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네. 자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보면 법원에 가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좀 재판 빨리 해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장 발언 좀 들어보고 두 분과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재판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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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국민의힘은 왜 저래요? 국민의힘- 뭐 하는 거예요, 저서? 국민의힘은 이제 다시 제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지지층들 결집을 하고 예. 현재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고에 같이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하셨죠.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네. 반발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본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국현이든 아니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 내란이나 뭐 아까 말했던 공천 개입이나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 대상이 돼야죠. 이것이야말로 성역 없이 이루어지는 거여야 되는데 우리는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네. 지금 법원에 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있는 불소추권에 대해서 사실 책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다 그거 나와요.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 법조인들 많잖아요. 논란의 보니까. 여지가 없는 얘기인데 예. 사실은 이거야말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방탄이니 뭐 수사하라고 하면서 본인들에 대한 수사는 아예 막으려고 하는 게 저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나 법리적으로 맞나 생각은 듭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저렇게 해야지 어쨌든 지지자들 결집을 시키고 뭐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저런 식의 정치 공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을 속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헌법 교과서 다 법조인들이고 헌법 공부 안 했나?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네. 보면은 대통령만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아니라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만 불소추 특권 모릅니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사람들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아까 이제 위헌정당 해산까지는 네. 좀 그렇다 했는데 각 개별 사건마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개입된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수사만 철저히 한다면은 그 개별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 수사만 철저히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을까. 아니, 그런 대통령도 생각합니다. 날아갔는데 네. 내란에 만약 개입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건 놔둘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밖에 안 되면서. 국회의원이 되든 누가 되든 사실 성역 없이 수사를 이거야말로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죠. 네.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떳떳하면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뭘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 거부하는 자. 그 얘기 본인들이 했던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러면 이게 헌법 84조에 관련해서 네. 입법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좀 아직 좀 살짝 속도 조절하고 있던데 네. 결국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말아야 됩니까? 저는 누구나 당연하게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재판까지 기소 플러스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왔는데 네.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게다가 또 제가 솔직히 그래도 저도 이제 사법 시험 보고 변호사다 보니까 대법원에 대한 어떤 일말의 존경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일말의 존경심 이런 거를 조희대 대법원장 하에서 9일 만에 그 파기환송하면 재판을 통해서 맞아요. 완전히 산산이 부서뜨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일선 법원에만 맡겨두는 것은 저는 이제는 그렇게 나이브하게 대처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 처리는 돼야 된다라고 법이 생각합니다. 통과가 되는 게 네, 필요하다. 헌법 조항을 어쩌면 더 구체화하는 그런 법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을 포함해서 이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네. 주체들이
그 민주주의 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법치주의 뭐 이런 룰에 따라서 서로 이제 저기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지난 내란이 우리 민주주의에 끼친 가장 부정적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참가하는 여러 권력기관들이 룰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같이 플레이하면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의 그런 룰이나 이런 걸 지키고 그리고 자기들의 권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자제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신뢰가 산산이 깨졌어요. 네. 그거는 이제 윤석열이 제일 먼저 깨긴 했지만 사실은 대법원도 그걸 깼습니다. 대법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파기환송심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와서 얘기를 하지만 하면서 제가 이제 재판을 하면서 뭐 그 전에 형사소송 규칙 개정한 것도 네. 딱 그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 규칙이 문제될 만한 상황이 되니까 딱 개정을 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 딱딱 맞춰서 예.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예. 이상하다고. 예,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고 많이 이상하다고 예, 말씀 그렇게 계속 했거든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대법원이 여기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면 대법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자들이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뭐 한국법제연구원 같은 곳에서도 형사소추에 대해서 그런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재판 진행까지 포함한다고. 네. 국책연구기관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료 들어가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게 법리대로 판단한다는 이제 신뢰가 없는 상황이 됐으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적절한 입법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입법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들 뭐 의뢰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뭐 판사 잘 만나면 되는 거 맞네. 딱 그래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끝까지 법원은 믿었다. 근데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을 본인들이 깨버렸잖아요. 그냥 못 믿으니까 법 만들어 줄게. 법 보고 하라고. 진짜 이렇게 오죽하면은 된다는 의뢰인들이 거예요. 항상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이거 뭐 서면 제출하면은 판사님이 다 읽어는 줍니까? 네, 그 얘기 하죠.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아니 우리는 이거 글씨 읽는 게 직업이다. 네. 이거 읽는 거 일도 아니니까 걱정 마셔라. 골목 끼고 계속 돌린다고 네, 하잖아요. 골목. 이거 읽는 거는 뭐 이거 읽는 게 일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세상에 대법원에서 네. 읽지도 않고 판결을 내려버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 신뢰는 진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금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면 입법, 사법,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 법 줄 테니까 그대로 하라고 네. 할 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민 추천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직자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이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총 1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입니다. 자,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11,000건 그 이상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또 인기 투표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물론 인기투표적인 네. 측면도 있긴 하지만 투표 결과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임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폭넓게 얘기를 들어보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저는 신유진 변호사님도 추천이 좀 됐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런 네. 건 아니고 네. 지금 국민주권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주권 정부답게 이런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인 이런 국민 추천제 이런 걸 적극 활용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감시가 가장 무섭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엄을 막아낸 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민주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그 아무런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 앞으로 달려간다고 무슨 일이 우리가 뭐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냥 그런 생각하기 전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줘서 고맙다 이런 건 당연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직업 정신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업은 아무런 국회로 모이는 게 생업이 아니에요. 관련이 없어요. 국회가 우리의 직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엄을 막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 현장 상황을 보면서도 무섭지만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국민 주권 정부에 맞게 국민들의 어떤 감시 기능까지 다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죠. 국민의 관심을 또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누가 딱 떠올라 해고 싶어요.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네. 기회가 되면 할 거예요. 그 사람을 꼭 추천 제가 할 건데 아, 두 분 뭐 추천하고 싶은 그런 분들 있어요? 저는 추천하고 싶다는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좀 있어요. 반대로.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가장 관심이 많다고 네. 하는데 1등입니다. 예, 이제 지금 가장 이제 저기 관심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검찰 개혁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전 정권이 사실은 왜 개혁이 필요한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까지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끈기 있게 되고 이 내용을 잘 숙지해서 잘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맞아요. 좀 이제 교수들이 좀 많이 오셨고 뒤에는 이제 막 윤석열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워지면서 정치인들이 오셔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검찰로부터 자유로운 분. 이게 제가 좀 그때 당시에 사실 좀 개인적으로 들은 게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검찰이 이런 저런 식으로 장난도 치고 로비도 하고 이런 이른바 것들 캐비넷 했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분들 아. 그리고 검찰 출신이 아닌 분들. 있네. 네. 아 정말. 어때요? 당적 같은 거 없죠? 전 특검 뭐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 열심히 돈을 벌어요. 법조인 경력이 얼마 되시죠? 변호사 저요 17년. 예, 특검도 딱이네요. 가능합니다. 정말. 15년 이상이면 저도- 되니까요. 저야말로 김필성 변호사님 추천하고 네. 싶었거든요. 아, 이분은 정말 털어도 먼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돈도 없고요.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네.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예, 좀 예. 어떤 자리 혹시 보시는 분 게다가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굉장히 같아요. 원론적이시고요. 원리 원칙에만 입각하신 분이고 네. 그리고 어떠한 위험 요소도 절대 없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갑자기- 다 갖췄어요. 네. 갑자기 방송이 상당히 논리도 좋으시고 맞습니다. 또 뚝심도 있으시니까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식으로 사람과 추천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과 의견을 교환할 때 제 말이 안 먹힐 때 김필성 변호사님이랑 의견이 같아. 맞아요. 신유진 변호사님도 어떻게 저는 자리 한번. 저는 공직이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이런 의미에서 이게 소통이 되고 네. 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추천제가 네. 뭐 쇼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가 김필성 변호사가 또 바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사 검증을 몇 번 그렇죠. 거쳐야 돼요. 그렇죠. 뭐 올라간다고 되는 그거야 거니까. 뭐 저는 진심으로 네.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조금만 네. 더 해보겠습니다. 참 어제 참 또 놀라운 국민의힘 상황인데 아니 의원총회 하기로 해놓고 한 40분인가 30분 전에 그냥 취소해버리고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냈대요. 안 한다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냥 축출 당하는 그런 전단계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기도 뭐 하고.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아까 이제 좀 국민의힘이 지금 지리멸렬한 이런 상황인 것처럼 이렇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이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개파 싸움이 치열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이제 나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원 앞에 시위하고 했던 것들을 보면 어쨌든 사실은 이제 상당히 오른쪽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지지 세력, 지지 기반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반성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자는 거고 그런 충돌들이 지금 이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포천 지역구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포천의 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포천이십니까? 네. 몰랐습니다. 포천, 네. 네. 포천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포천에서 태어나고 포천에서 자라고 포천의 딸입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정신 차리십시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비대위원장 됐을 때부터 이런 수순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리고 말만 번지르하지 조금도 쇄신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고 보여져요. 저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글쎄요,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나 하는 생각을 전 사실 안 들어요. 그냥 오직 그냥 서로 다 이 당권에 대한 집착과 사리 사욕, 이익 집단이다. 그 이익 집단 속에서 자신도 한 자리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쇄신을 여기 지금 와서 그런 모습을 뭐 비춰주면서 자신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16일에 원내대표 선출이 있는데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 현재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친윤 이제 좀 더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 이제 결국은 원내대표도 되고 당권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이번에 사실은 김용태 위원장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충돌한 건데 네. 권성동 의원이 그냥 확 민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태 저기 위원장이 어떻게 손도 못 대고 좀 당한 상황이 된 건데 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또 친윤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거론되는 사람들은 나경원 되겠네요. 의원, 뭐 김기현 의원 이렇게 거론되고 네, 있는데 정말 구태 중에 구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쇄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란에 관련해서 수사가 깊이 들어가면 이거로 인해서 저는 의원직 상실 꽤 많은 사람이 나올 될 것 것이다.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3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쇼미더 민심입니다. 윤희용 대표님,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개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45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이고 응답률이 4.2%입니다. 자 먼저 박영식 에디터, 네. 오늘 조사 표집 성향 먼저 살펴주시죠. 네, 오늘 표집 성향 중도가 딱 500명입니다. 그리고 보수 281명, 진보가 264명이었어요. 이제 다른 저희가 토마토 조사 소개해 드릴 때보다도 다른 때보다 어떤 그 이념 성향별의 이 어떤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균형감이 있는 있다고 해야 균형감 되나요? 있는 그런 표집인 것 같네요. 표현을 하자면 네.
자, 첫 번째 질문 자체가 임기 이제 첫째 주밖에 안 됐지만 국정 운영 평가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야. 첫째 주 국정 운영 평가 결론적으로 긍정이 과반을 넘습니다. 60.4%고요. 매우 잘하고 있다가 48.9%,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11.5%인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31.4%이고요. 매우 못하고 있다가 23.8%, 대체로 못하고 있다가 7.5%,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8.3%였는데요. 네. 특징은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여당 지지율, 일단 저희가 후반부에 정당 지지율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 토마토 조사에서는 50%를 넘었거든요. 다만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지지도보다 대략적으로 10%딱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좀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대표님? 예, 일단 뭐 2030 보수적이라고 네. 성향이 강한 이제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절반 이상이 긍정답을 하고 있고요. 또 70세 이상 가장 이제 보수적인 그룹인데 그러네요. 긍정 46.3%, 부정 35.3%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 그다음에 뭐 TK도 절반 가까이, 또 PK에서는 65% 이상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네.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표현하는데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서 일을 잘한다고 보느냐, 잘 못한다고 보느냐 이렇게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충분하게 평가할 정도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데는 또 기대감도 반영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원래는 이제 과거에는 인수위 기간 동안 하면서 사실 업무 수행 전에 굉장히 사실은 기대감을 키우는 조치들을 하고 이제 임기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이 원래는 있었는데 그랬었잖아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측면들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극단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네. 옛날만큼 뭐 80%만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은 요즘에는 이제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최근 한 10년 네. 동안에 너무 이제 양쪽의 극단화 현상이 심해져서 그래서 60% 상당히 사실은 이제 이 정도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잘 유지해 갈 것이냐 이 수준을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우리 에디터님 어떤 변화를 가장 체감합니까? 뭐 일단은 뭐 가장 가까웠던 최근 정부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습니까? 너무 대조된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떤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네. 거. 뭐 일단은 뭐 일도 무지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을 대통령으로부터 받기도 합니다만은 국민과 어쨌든 소통하려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대통령 개인의 의지가 도드라진다는 것이죠. 최근에도 보면은 대통령실 브리핑에 카메라를 투입해서 기자들의 얼굴을 비친다라는 것도 대통령이 직접 어떤 댓글을 보고 그것을 직접 제안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맞아요. 게다가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인사를 추천받겠다라는 지점 역시도 어쨌든 국민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의미를 되살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소통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정부가 열려 있는 정부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또 국민과 함께한다라는 정부라는 인상을 받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인선 기준들을 봤을 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국민과 국가에 충직한 사람을 뽑겠다. 두 번째가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선공후사할 줄 아는 사람. 즉 헌신하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이제 인선 기준을 밝힌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너무 그 이전 정부하고 많이 대조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최근 들어서 아까 저희가 봤던 과반 이상의 60%의 국정운영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런 배경에서 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 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금 안 아깝다. 아. 일 잘하는 거 보이, 열심히 하는 거 보이, 돈 안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표님은 보셨습니까? 네, 좀 뭐 우리 이제 일상에서는 네. 이게 안정감을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어떤 변화되는 네. 게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물어보게 되면 뭐 마음이 좀 이제 편해지고 지금 국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게 모를 때 되니까. 이제 답답함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럼 알 권리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모든 게 같은 그렇죠. 정상화 이전에 이제 선거 과정에 보면 이제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번 대선의 시대 과제
시대정신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느냐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꼽으신 네. 분들 중에는 가장 우선순위로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잡으신 분이 35.1% 됐고요. 뒤이어서 계엄 내란 종식이 32.2%, 국민 화합 통합이 11.6%, 미국발 관세 대응 7.9%, 한반도 정세 안정이 5.3%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국정 과제가 있다라고 대부분의 네. 이 응답층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점, 이제 이 대목을 최우선적으로 꼽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 뭐 이제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계엄을 종식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라는 지점에 가장 큰 포인트를 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같아요. 민생 회복, 내란 종식. 이 두 가지를 많은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좀 주목할 또 부분이 또 있을까요? 이런 이제 조사를 네.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경제 회복이 있잖아요. 네. 이 응답이 50% 이상 넘어가고 원래 같으면. 다른 네. 것들이 이제 한 뭐 10% 20%를 나눠 갖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예요. 경제 관련한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지금 이제 특이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회복도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32.2%의 계엄 내란 종식은 35%보다는 적은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이제 거의 차이가 없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수의 그룹에.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유권자들 중에 국민들 중에 이 계엄 내란 종식이 여전히 매우 우리 사회에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폭넓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뭐 아까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네. 이제 이 내란 관련해서 개헌 관련해서 특검법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정치보복 안 한다 하는데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야당 측에서는 공격을 이제 하는 부분일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경제 항목과 비등할 정도로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종결 처리가 돼야 된다, 처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집권한 측에서는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국민 여론들을 잘 이제 어쨌든 설득하고 해나가는데 이것들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1호 법안 자체가 3대 특검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란 종식 이 부분 사실 이거를 통해서 사실 하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네. 선거 기간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민생 경제 회복이 당연히 네. 급선무이고 중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당연히 경제 회복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함께 간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응답층들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검을 통한 뭐 진실 규명과 진상 규명은 국민의 명령입니다만 늦었을 때 가장 늦은 법인데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국민의힘도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뭐 여러 차례 거부권을 쓰면서 진실 규명의 속도가 너무 늦어져서요. 네.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제자 최근 보도를 보면 뭐 대통령실 PC 파쇄를 실제 방첩사령부가 동원됐다 뭐 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도를 보고 나서 제가 네. 너무 놀란 게 이미 이들은 꼼꼼하게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저께 있었던 이제 모 언론의 또 단독 보도를 보면 최은순 즉 김건희의 엄마이자 대통령 윤석열의 장인이었던 윤석열의 그 장모였던 장모겠죠. 사람이 예. 6월 2일 그러니까 대선 하루 전에 아크로비스타에 가가지고 그 윤석열 부부를 만나서 진술을 짜맞추거나 혹은 6월 5일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된 날에 또 만나가지고 본인들끼리 이 수사 대상들끼리 진술을 짜맞춘다. 이거 증거인멸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뭐 3년 동안 거의 대략적으로 기간으로 따지면 2년 동안 벌어졌기 때문에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의 칼날을 빨리 빼들어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의 논리로는 뭐 특검 자체를 왜 지금 바뀐 정부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안을 특검을 통해 하느냐라는 뭐 그런 말씀도 합니다만 저는 반대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특수본 꾸려가지고 지금 이재명의 검찰이 5년 동안 수사하길 바랍니까? 정말 그렇게 원하면 탈탈 털어드릴 수도 있는데 예.
압축적으로 빠른 기간 안에 특검을 통해 국민들의 피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기간을 한정해서 수사하겠다라는 거니까 이 특검법의 속도를 내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을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선 때 보면은 두 가지 정부 지향점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연한 실용 정부, 또 하나는 정의로운 통합 정부 했던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근데 이 정의로운 통합 정부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수식어랑 이게 잘 이제 아주 매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통합 정부, 통합을 하는데 이 정의 문제를 놓지 않겠다고 한 것이니까 이제 계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미를 계속 이제 강조를 해왔던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3일 날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부터 하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하고요. 하고요. 내일 이제 선거가 되는데 일단 이것도 조사를 좀 했습니다. 누가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결과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요 보도가 이제 굉장히 요 여론조사가 굉장히 핫하게 또 오늘 다뤄질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차기 원내대표의 적합도입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단 서영교 후보가 26.1%, 김병기 후보가 18.2%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네. 다만 그 외에 다른 인물이라고 말씀하신 게 18.5%입니다. 꽤 높고요. 없다라고 얘기한 게 25.3%, 잘 모르겠다가 11.8%여서요. 모르겠다나 그 외 다른 인물 왜 나왔죠? 근데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니까요. 그렇습니까? 뭐 관심이 없거나 가능하긴 해. 한 것이니까. 아하.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요게 절반만 줄이면요. 예? 나머지가 이제 보수층이라고 해서 관심 없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 이것이 되군요. 26.1%와 18.2%를 50으로 줄여가지고 다시 하잖아요. 그럼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나오는 것인데 예? 거기서는 서영교 41.4, 김병기 28.9, 예. 이제 한 10% 포인트 가량 이제 차이 나는 건데 예.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전체 응답자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반으로 줄여야 되겠죠. 민주당 지지층. 네. 민주당 지지층만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영교 41.4, 김병기 28.9. 네. 이렇게 거의 비율이 사실은 이게 41.4와 28.9 앞자리가 달라서 커 보이지만은 네. 이게 이제 한 10% 약간 넘는 그런 차이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왜 이렇게 이 적합도 조사도 의미가 있냐면 이전만 해도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를 반장 선거로 비유를 많이 했거든요. 의원들끼리 뽑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 많이 틀리죠. 또 틀리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예. 여의도에 많은 선거들 있잖아요. 네. 원내대표 선거는 예측하지 마라. 마라. 이게 어차피 정설입니다. 모른다. 의원들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권리당원 20% 넣습니다. 요것 때문에 여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사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권리당원 투표 네. 20% 반영되는 게 이제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권리당원 투표를 원내대표 선출에 반영하는 거여서 당원들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분명히 의미할 수 네.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이 룰을 첫 번째로 반영해서 하는데 이제 저희가 뒤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언론의 보도들에서 많이 접하셨던 김병기 의원의 자녀 국정원 네. 채용과 관련된 그 이슈가 사실 그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이 여론조사에 나온 뭐 서영교, 김병기 중에 서영교 후보를 좀 더 높게 후보 적합도로 높게 응답할 수는 있었다고 보는데 이 보도가 근데 이 보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판단하는 권리당원들이나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민주당원분들이나 권리당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는 원래 서영교 후보를 찍고 싶었는데 네. 이거 언론사 보도를 보니까 김병기가 너무 억울하게 됐다. 이거는 김병기 후보를 지지하고 찍으라는 시그널 같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거 실제로 제가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은 예. 분들에게 탐문을 해봤는데 실제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의 어떤 선호도를 권리당원들이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의원들이 82 여전히 그 어떤 비율이 많아요. 네. 권리당원 20이지만 의원들이 82여서 이 결론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 보도가 김병기 의원 쪽에는 이 선거에서는 호재가 될 가능성도 의외로 있겠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 저도 이제 여기를 들어서 굉장히 예. 의외거든요. 이거는 아무 정보가 없이 봤을 때는 네.
당원들 근데 이런 지지자들하고 이제 비슷할 테니까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서 뭐 이제 당선인 대통령의 어떤 뒷받침을 드러내놓고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 사람한테 호감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사에 나오는 것처럼 뭐 당원들도 이제 서영교 의원한테 좀 쏠리는 것 아니겠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합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하건데, 근데 우리 박영식 에디터 얘기한 대로 이 주류 미디어에서 공격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보호 심리가 민주당 당원들한테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히려 이제 이쪽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당원들이 뭐 물론 80%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요 20%가 당원들의 흐름이 단일하게 움직일 것인지 거기서도 또 층위가 나눠질 것인지 제가 보니까 적극적인 당원들은 우리 박 에디터가 얘기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단일한 그룹으로 20%딱 합쳐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당원들은 이제 그렇게 가는데 또 이제 약간 지지 강도가 강하지 않은 당원들은 또 다르게 판단할지 이런 여부들이 어쨌든 변수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예측은 어렵다 이래 봐야 됩니까? 네, 당연히 예측은 어렵다라는 게 저희 셋의 결론일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원내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뭐 이제 입법으로 또 뒷받침을 해야 되고 예산 지원이나 정책적 지원을 원내대표로서 원내에서 어쨌든 이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됨과 동시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누가 뽑힐지 모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분명히 범친윤계에서 이번에도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상의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이제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요인도 하나 작용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어떤 의정 활동의 스타일을 비교를 해보면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화제성을 많이 몰고 다니시기도 하고 법사위에서 공격력도 보여주시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누가 더 선수로는 당연히 이제 서영교 의원이 4선입니다. 4선이고 김병기 의원이 3선인데 안정감 차원에서 어찌 보면 좀 안정감과 무게감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김병기 의원이 좀 더 낫지 않냐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원까지도 우리가 함께 뭐랄까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한번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전당대회를 치를 것 같은데요. 요 부분이에요. 김문수 전 후보가 전당대회 나올 거냐 말 거냐. 요것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뭐 이제 전당대회는 지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전혀 정해진 게 없어요. 한다 만다 뭐 당연히 뭐 언젠간 하겠지만 그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김문수가 나오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반대가 찬성보다 더 높습니다. 반대가 45.9%고요. 찬성이 37.6%. 잘 모르겠다가 이제 16.6%인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의 응답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쪽을 보니까 과반 이상이 김문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69.4%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반대가 23.1%인데 보수층의 경우에도 사실은 김문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56.6% 대 반대가 30.8%여서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했거나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분들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 자격을 평가받아봐라 라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 당권 관련해서 당심은 찬성, 국민 여론은 좀 반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게 어떤 룰 전당대회 룰 같은데 반영이 이제 유연하게 적용이 된다면은 당세가 굉장히 위축돼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선거에서 떨어진 직후라든가 이럴 때는 최대한 이제 국민 뜻에 가깝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일반 중도층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좀 당심들 의견들 강하게 반영될 땐 정말 당사가 셀 때, 그러면 당원들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 이제 이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한다고 한다면 중도층이나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함으로써 그동안 이제 좀 약간 폐쇄적으로 있었던 당 이제 지지층들 적극 지지층 위주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졌던 것도 좀 깨는 방향으로 쇄신과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이것이 아마 친윤 그룹들에서는 이제 근거로 활용되겠죠. 나오게 하는데 뭐가 왜 나오지도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당의 어떤 개혁, 혁신, 변화를 이제 더디게 할 수밖에 없는 제약할 수밖에 없는 또 요인들이
되는 것이니까 당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떤 확실하게 이제 그 그룹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힘이 개혁하려고 하는 쪽의 힘이 대중적 지지를 충분하게 당원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세력도 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 구세력들을 가지고 이제 그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 대립하는 상황이 좀 오래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이제 여론들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김문수 네네. 후보가 사실 뭐 전당대회를 출마하냐 마느냐 재차 이제 대선도 사실은 김문수의 화양 연화였는데 맞아요. 거기서 얻었던 표심을 자신의 역할이 주요했다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40 김문수 후보 넘었으니까요. 측에서는. 예. 그래서 뭐 그게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턱걸이하고 훌라후프하는 모습을 왜 괜히 보여줬겠어요? 그리고 실제 그러고 나서 이 당 저기 선대위 해단식에서 큰절을 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시그널로 다들 읽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여론조사대로 반대가 높다고 해서 안 나오실 분은 아닌 것 같다. 예, 그거는 뭐 이미 보여준 것 같다 의지를.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정당 지지율 조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 첫 여론조사에서 이제 과반 이상이 됐습니다. 50.4%고요. 총선 대선 포함해가지고 50%를 넘어간 조사는 이 조사는 처음인데요. 50.4%고요. 국민의힘이 28.2%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총선 후, 총선 직전 그 조사 대비 6.5% 하락을 한 것이고요. 개혁신당이 4.9%, 조국혁신당이 3.4%, 진보당 1.6%, 지지하는 정당 없음이 8.8%, 그 외 다른 정당이 2.3%였습니다. 상당히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당 특히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최대치로 벌어진 부분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되게 보면은 첫 네, 그 첫이니까? 어떤 이제 정권 바뀌고 난 네. 다음에 우리가 심지어 내가 스스로 보수다 진보다 하는 것도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해서 인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진보 대통령이라면 진보 비율을 늘어납니다. 아, 또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에 패배한 쪽에서 네. 뭐 이것이 아름답게 패배했다고 한다면 난 여전히 지지한다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또 조사에 응답을 하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는 부분 또 이긴 쪽에 내가 포함하고자 하는 심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 더해지고 하면서 격차가 뭐 50% 넘어가는 상황인데 사실 뭐 되게 힘든 일이죠. 실제로는 이게 그렇죠. 약간 이제 정권초 효과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정권초 효과지만 뭐 앞으로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국정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도 변동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내일 최인호 임미애원의 최이타임 준비되어 있고요. 김종대 전 의원 또 부승찬 의원의 최강 디펜스 플러스 또 문희장 알파고 일리아 교수의 세계화 K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